인류와 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신발이죠. 신발은 시대를 뛰어넘고 역사의 현장마다 새로운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 중심에선 도시가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쓴 신발 도시 부산의 드라마.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군요. 첫 대사는 이걸로 할까요? 신발 도시 부산. 부산의 점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신발 공방. 이곳의 주인 김병희 씨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신발 커스터마이징 작가로 이름난 부산의 대표 신발 청년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신발을 만들어 오고 있는 수제화 공방을 운영하는 김병희라고 합니다. 그가 신발 산업에 발을 들인 건 바로 이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농구화. 김병희 씨는 바로 이 신발로 자신의 꿈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 에어조단 1 같은 신발 가지고는 시도할 수 있는 작업은 다 시도해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케아 그 마트 장바구니를 뜯어가지고 신발로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코로나 때 한창 마스크가 참 처치곤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가지고도 만든 요런 에어조단 1도 있고, 뭐 그밖에 뭐 그 울 원단 같은 요런 원단 가지고도 신발을 만들고, 뭐 에어조단 1은 아니지만 뭐 양가죽으로 만든, 양가죽인데 라이더 자켓 청작 그 가죽 자켓을 뜯어서 만든 신발들,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소재들을 되도록이면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 가지고 신발들을 특히나 에어조단 1에 많이 좀 적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조던 브랜드의 첫 번째 시리즈와 같은 해에 태어난 김병희 씨. 그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1985년 신발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포츠계 최고 스타 마이클 조던의 출연이었죠. 그의 점프는 곧 자신의 이름을 딴 신발이 되었습니다. 조던 브랜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대한민국 부산. 그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식회사 삼화의 수출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바이어가 부산에서 미쓰비시였어요. 부산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 부산의 5대 메이커 수출의 장들이 다 나오지.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제일 큰 국제상사 수출팀이 픽업을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뺏겼죠, 바이어를. 대합실 한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앉아서 어떡하나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등을 탁 쳐요. 그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 나이키 회사의 필립 나이트예요. 그리고 우리 뭐 삼화의 그 김지태 회장도 뭐 코쟁이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여간 일단 미국 사람 하나 태우고 들어왔으면 끝이거든요. 당시의 만남은 브랜드의 성공기를 다룬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저한테 사인해서 To SH 송하고 이제 여기 사인한 거예요. Over the next several days, Strasser and Moody worked out the contract details with SH Song, Sam화's aggressive director of export.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뭐 말하다 말고 이거 휴지 같은 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적고 또 집어넣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칵테일 냅킨간에다가 메모를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그 후에 나이키의 이 한국과의 신발 계약에 초안이 됐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 부산의 신발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1980년대 오직 신발로만 40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6대 신발업체가 참가한 근로자 노래자랑과 신발 바자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당시 신발 산업 종사자는 5만여 명. 지역의 큰 축제는 신발 노동자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보 만드는 거였어요. 생판 놀다가 내일 사보로 내야 되는데 홍보도 하나 하셔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꿈을 탁 꾸니까 아, 이게 꿈이었구나 하고. 저기가 사마자리입니다. 80년대 사마고무가 들어서 있던 부산 진구.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한 이 자리가 과거에는 모두 신발 회사였습니다. 여기가 저기 80년대 한국 산업 현대화의 주역들이 머무던 숙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경 야독의 애한이 서린 곳이고요. 당시 부산 신발 회사들은 학교와 기숙사를 세우며 여공들을 적극 모집했습니다. 이들의 노동력이 산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옛 보림극장 뒤편에서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가 누나의 길입니다. 보다시피 되게 좁잖아요. 누나의 길. 이름처럼 그 시절 누나들의 사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면 저기서 좌회전하면 사마고무, 우회전하면 국제화학. 그때는 국제화학이 처음에는 범일동에 있었거든요. 또 직진하면 조선방직이었습니다. 그 일대가 완전히 그 부산 주요 산업 몇 군데의 통근, 출근길이었죠. 그때의 누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부산 당감동 옛 진양고무 인근의 한 골목에서 그 시절 신발 산업의 주역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다발인가 시골에 50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누나들의 손엔 신발이 쥐어져 있네요. 이거 지금 작업하는 거는 홀프 신발에 효자 신발. 이거 병원에 간호사도 신고 노인들도 신고 이거는 기계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바늘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줘야 이게 주름이 지고 나중에는 볼싸면 이쁘거든. 청춘은 세월 너머로 사라졌지만 당시의 기술만큼은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폭발하는 신발 수요에 공장에서 못 쳐낸 물량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시절, 당시의 누나들은 밤을 새어 신발 가죽을 바느질했고 가장 노릇을 하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오빠가 여 부산에 직장을 다녔는데 빨리 내려오너라 이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그것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을 내려왔어요. 우리 가면 한 차씩 와요. 동네에 가면. 거기서 통근버스가 명절날이면 시골에 가요. 다 태워줘요. 우리 데리려고. 출근을 만약에 아침 8시에 하면은 계속 일하다가 생산이 안 나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는 좀 나면은 야간 같은 거 들어가고 안 되면 철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퇴근은 움직여 그냥 그리고 뒷날에 또 3시간 잤다 아닙니까? 그럼 그 뒷날에 계속 또 일해야지. 요새 같으면 상상도 못 하지만 그때는 다 그랬어요. 신발도시 부산의 도약 뒤엔 마이클 조던의 점프만큼이나 빛났던 여공들의 청춘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이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졌던 부산 신발의 길. 이 길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뒤안길이기도 합니다. 80년대 세계로 점프했던 신발 도시 부산. 그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강한 추진력과 도전정신, 부산의 숨은 재력은 여전히 이 도시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신발도시 부산의 역사,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발들이 등장한 가운데 눈에 띄는 하나의 신발. 사실은 그 전통 신발 같은 경우에 우리 조상들이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은 해라고 하는 발목이 없는 가죽신입니다. 이 신발 어딘가 익숙하죠? 아직도 그런 해의 어떤 그런 모양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바로 고무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오랜 추억이 깃든 고무신. 고무신의 등장은 우리 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고무공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고무신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고무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그런 고무공업이 들어왔지만 신발 모습 자체는 우리 전통 신발인 해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본떠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도 스며들지 않고 다양한 이렇게 특별한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발 산업들이 결국엔 이제 부산에도 이어져서 부산에서 신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6.25 동란 후 국민경제 재건이 무엇보다 하일성 요청됨에 따라서 전국 각 고무신 공장에서는 각종 고무 제품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하루 평균 고무신 15만 켤레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무신의 원료인 생고무를 항구도시 부산은 일찍이 신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192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고무신 공장이 들어섰고 1962년에는 미국에 최초로 고무신을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된 고무신은 당시 부산 신발 산업의 위상을 알 수 있는 한 장면. 1960년대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속 배우들이 신은 스니커즈가 바로 부산 생산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과 함께 부산은 세계 신발 도시로 점프합니다. 80년도는 부산의 신발 산업이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스포츠 운동화를 95%를 부산에서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 10% 정도는 대만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부산이 세계 운동화의 메카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부산의 신발 신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 기록을 모으는 한 청년을 통해서 말이죠. 야, 신발 마니아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니커 컬렉터 심영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한국계 공장에서 생산했던 스니커들을 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시 80년대, 90년대에서 한국에서 정말 고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야를 열어놓고 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나이키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각 브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리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한국 8, 90년대 황금 시대 때 많이 탄생했던 모델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이제 기틀을 다졌던 모델들이 한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에어맥스, 나이키로 따지면 에어맥스 시리즈, 아디다스로 치면은 이퀴먼트 시리즈, 그리고 아식스로 같으면 게일 시리즈, 퓨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시리즈라고 저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거는 동양고무에서 생산했던 르카프 국내 브랜드입니다. 당시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디다스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가죽의 질이라든지 그런 재봉의 디테일이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해외 브랜드와도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주 마감도 좋고 품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운동화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부산은 앞다투어 국산 브랜드를 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용우 씨는 치열했던 스니커즈 전쟁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점유율 1위의 국산화를 만든 주역입니다. 1982년도 7월 26일 날 국제상사 공채 11기로 입사해가지고 8688 경기화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신발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권 대회 개를 선언합니다. 80년대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국산화 브랜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스타 선수들에게 신발을 지원하며 시장을 장악했죠. 하용호 씨의 지난 수첩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롯데가 있네요. 이 84년도가 롯데가 처음 우승했습니다. 처음 우승했는데 우리가 참 전설적인 선수 최동원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발 사이즈는 270mm입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뭐 제일 큰 게 올림픽하고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브랜드들이 하나씩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뭐가 크든 하나 커야 되는데 저도 생각하면은 그게 왜 못 컸을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인데 지속성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역사성입니다. 브랜드 역사성을 만드는 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경쟁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우리가 뚱쳐야 됩니다. 그걸 수집을 많이 해야만이 출장을 잘 옮기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화 시키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모방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우리한테 전혀 기초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이렇게 참조를 해서 점점 선진 브랜드를 따라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브랜드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기회라고 여겼던 올림픽은 오히려 한국 브랜드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악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임금은 치솟았고 글로벌 브랜드가 국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부산의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는 그 부산 사상 지역에 가면은 하루에 1개 정도씩 공장에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중국이 개방이 되었고 또 대만이 사실은 운동화의 세계 운동화의 한 10% 정도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지만은 대만하고 중국이 합작을 하면서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대만의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모든 바이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신발을 만들기가 좋다면서 몇몇 업체들은 한국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수출 실적 1, 2위를 다투던 삼화의 폐업은 한국 신발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부산 신발 신화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계 2위 신발 수출국 베트남. 이곳은 세계 신발 기업들이 지역의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16년 후발주자로 진출한 부산 기업이 있습니다. 샌들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이곳은 낮은 임금의 베트남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500만 족에서 2,000만 족 정도 미드솔 생산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금형도 생산하고 있고, 현진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열정도 넘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노련미가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조화를 맞춰가니까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단순히 임금이 싸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뭐 이 국가 저 국가에서 공장을 한다라는 단순한 개념보다는 새로운 발전 기회가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선택한 베트남 행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금형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신발에서는 최고 기술로 이제 금형으로 보거든요. 금형하고 그다음 이제 소재인데 좋은 기계, 새로운 기계가 뭐 이렇게 개발됐다 뭐 전시회 그런 데 가면은 줄을 서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계를 뭐 구매를 안 하고 이 뒤로 미루면은 바이어가 벌써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회사 사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거는 그 집에 새로운 기계가 왔으니까 그 새로운 기계 있는 회사 금형 만든 회사에 가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한국 제조기업으로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앞서가는 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다가 보니까 기술 개발 투자를 비중을 늘려나갔지요. 투자를 계속 늘려가니까 그 큰 회사보다 그런데 또 감히 가지고 없는 그 기계를 우리가 먼저 소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자신감이 붙고 또 그 자신감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금형도 하고 제품도 짓고 물리 발포도 하고 물리 발포라는 것이 이제 막 새로 획기적으로 막 태어났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 빨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술은 부산의 것으로 생산은 베트남의 인력으로 하는 이원화 전략. 이들은 먼 타국에서 메이드 인 부산의 의미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나라 저 나라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본국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제조업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그리고 또 일부분 생산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술 개발밖에 없다. 한편 베트남에서 부산으로 리턴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곳은 신소재 신발로 글로벌 시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신발 생산에 애를 먹던 글로벌 기업이 신발 도시 부산을 찾아오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 8월 달에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이 가져온 자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에 사용되는 우울 원단을 가지고 왔어요. 옷에 사용된 우울 원단은 이런 늘어남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이어는 무조건 신발을 만들어주라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난감하더라고요. 우울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생산 공장 자체가 이태리가 많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이 신발을 우울을 개발하고 신발 견본을 만드는데 2년을 소모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낭비를 할 수 없어서 부랴부랴 이제 운동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오게 되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헐리우드 스타가 신어 화제가 된 신발. 이 신발은 출시된 지 1년 만에 약 $8,000만 매출을 올립니다.
첫 해에는 약 한 40만 조 가까이 했고, 다음 해에 70만 조, 그 다음에 100만 조, 120만 조에서 총 저희들이 생산했던 것은 약 720만 조 정도에 달하는 올버시 공을 생산을 했습니다.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한 대표는 베트남 공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공정 전반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갖추고 국내 연구진을 활용한 기술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재 개발 말고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만드는 기술력,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평준화되어 있고, 어떠한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신발이 우리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부산의 신발 청년 김병희 씨. 10년 가까이 신발을 만들어 온 그에게서 또 다른 신발 산업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8, 90년대에 우리나라 신발 산업에서 주로 사용을 했던 라스트보딩이라는 방식입니다. 라스트보딩 방식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당겨서 못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형태를 사람의 눈으로 직접 봐가면서 이렇게 형태를 잡는 수제화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뭐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형태를 잡을 수가 있고, 절대 기계가 이 형태를 잡는 것보다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봐가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잡아가는 게 더 디테일하게 신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라스트보딩 방식을 주로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조던 브랜드의 신화를 썼던 산업 역군들처럼 한국 신발 전성기를 최고의 품질로 재현하고자 한다는데요. 세계 경매 시장에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부산 생산 신발들. 김병희 씨와 같은 청년들에겐 신발 도시 부산의 정체성이 곧 또 다른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저같이 이런 작은 공방에서 그렇게 대중성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고 스토리 담긴 그런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들을 만드는 좀 업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또 모여서 또 큰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그 브랜드 대표나 작업자들이 많이 좀 생겨서 좀 너무 산업화되어 있는 이 패션 신발 시장이 조금 장인 문화가 곁들여져 있는 좀 문화 컨텐츠로서 조금 발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엔 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맞춰 전국 신발 청년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 신발이 융성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7년도에 단감동에 있는 그 신발 피혁 연구소에서 신발 관련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경남정보대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맡겠다 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 덥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부터 구름같이 푸른 색감의 신발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디자인으로 만든 발표 완성본입니다. 시험으로 준비한. 야, 신제품 발표 현장 같은데요. 트렌드의 중심에 선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의 개성을 담은 신발을 직접 개발하며 달라진 신발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의 가치가 반영된 작품들. 이곳 학생들은 기성세대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며 신발도시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점을 중심으로 이제 신발 산업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온라인으로 전향이 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제품은 제대로 된 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팔 방법이 없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당시에 호주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 보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총 4명 있고요. 동생이랑 저랑 이제 마케팅이나 디자인, 그다음에 판매를 맡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개발부터 재화, 그다음 재봉 다 하실 줄 아시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웠다 하고 이런 부분들 전달드렸을 때 아버지도 와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입학을. 메이드 인 부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능성 신발이라든지 뭐 특수화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신발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 인력이라든지 디자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자동화 라인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 최초로 부산에 문을 연 신발 성능 테스트 전문 기관. 예전에 저희 신발 산업에서 이제 신발 제품의 이제 주 목적이라면 뭐 생산이나 품질 쪽에 주로 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신발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뭐 요구 성능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제품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해주고 기능성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뭐 국내 제품의 우수성, 그다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부산의 한 신발 기업이 제품을 들고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네, 메일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네, 이 제품은 그 러닝화 제품으로 그 하이플러스 이름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첫 관문은 보행 실험입니다. 워킹화로서 얼마나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데요. 인체에 센서를 부착하는 이 방식은 발바닥을 비롯한 신체 전반에 가해지는 부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신 위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데요.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동안 근육의 피로도와 활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실시간으로 정량화되어 표출되고 기업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은 족저압력 측정 장비를 이용한 바람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본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실험 항목은 신발과 발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 면적, 그리고 힘, 그리고 압력 패턴을 측정함으로써 기능성 신발이 가지고 있는 압력 분산 효과,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이동 경로를 바르게 하는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발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실험 종류는 더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검증은 신발 개발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국내 신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기능성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겠지만 뭐 특수 목적을 가진 뭐 워킹화라든지 등산화 이런 여러 가지 특수 목적형 신발들이 국내 제품의 이제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단순히 운동화나 뭐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신발들이 아니라 어떤 특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친 영향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최근 기능성 신발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산 테스트베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맞춰 준비된 인프라, 도전적인 신발 기업들, 신발 산업 100년의 신화는 부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력으로 부산발 브랜드 개발에 성공한 기업.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가발전 GPS 신발인데요. 저희 신발을 약 한 24시간 신지 않고 있으면은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보호자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위치 추적을 해주는데 인공위성과 연결을 해서 우리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독창적인 스마트 신발. 이게 이제 지구 역사 이래 처음 발명된 제품이죠. 그는 한 차원 높은 기능성 신발이 미래 먹거리라 믿고 있습니다. 방향은 잘 맞춰 넣고 있죠? 그리고 항상 넣기 전에 진동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살짝 두드려가지고 진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요. 마지막에 여기다 넣기 전에 한번 두드려보고. 무엇보다 발과 바로 맞닿는 신발 중창에 탑재된 이 칩은 별도의 충전이나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중력을 이용해 전력을 발생시켜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 이른바 자가발전 시스템입니다. 이게 마그네틱이 하는 역할은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이게 지구의 생태계는 자기장이 있어야만이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진동칩에 마그네틱의 청력을 이용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기 2등급을 승인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이 신발 전체가 이제 저희가 의료기 2등급의 승인을 한국 최초로 좀 받게 됐습니다. 2개의 진동칩을 장착한 이 신발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더 강한 진동을 발생시켜 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 2층에 자리한 연구실에서는 신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 회사는 심화되는 기능성 신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기술 전문가를 새롭게 초빙했습니다.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특허 출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저는 이제 어디고 A1, A2 전차만 안에 부품을 전부 다 국산화시키는데 거기만 전문적으로 있다가 그래가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대학교에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여기 신설회사니까 이쪽으로 저걸 한번 해보자 이래가 이어오게 됩니다. 신발 공장에 누가 이거 한다 이러면은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자인에 대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죠. 이 회사는 젊은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발업에 도전한다는 박선혁 씨는 지역 대학에서 신발 디자인을 공부하며 부산 신발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확신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되게 좀 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뭐 N사나 아니면 뭐 A사나 뭐 이런 엄청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리고 어느 길을 가도 누구나 이제 항상 신고 있는 그런 데를 가는 것이 가장 꿈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능성 신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한테도 착화감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을 거고 향후에,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이 일반 브랜드에서도 물론 1, 2mm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발이 불편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신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 시스템하고는 조금 많이 더 좀 예민하다, 좀 디테일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 산업에서는 메이드 인 부산이 곧 메이드 인 코리아로 통합니다. 이 기업은 지역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우수한 인재를 흡수하며 이곳 부산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자라든지 원부자재 공급이라든지 이게 모든 부분이 부산이 한국 신발의 메카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부산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경쟁력으로 인해서 동남아로 시장이 갔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국에서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이곳에 정착을 했고 거기에 반해서 예상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신발도시 부산에 재도약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라진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자리. 어느 도시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서로 신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신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어떤 출범식을 저희가 부산에서 그리고 이제 신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허브 센터에서 한다는 게 저희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지명도, 생산의 능력, 그리고 이제 R&D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삼아 젊은 세대에 우리가 전통산업의 가치가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산업의 재해석이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출범식과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첫 걸음이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역이 될 젊은 기업인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첨단 신발 융합 허브 센터입니다. 위에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라스트를 확인을 해서 심영주 대표는 글로벌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약해 왔는데요. 창업을 위해 선택한 곳은 고향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60, 70년대부터 신발의 메카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전보다는 그 규모가 많이 축소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신발을 만들기에는 최적화된 곳이 아닐까 생각해서 브랜드를 부산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심영주 대표가 신발도시 부산의 저력을 체감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바로 센터가 제공하는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저 같은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대한 정보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이제 연계가 되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에 입주하고 나서부터는 입주되어 있는 업체와하고도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인프라를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제품 개발을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 마련된 한 공간, 이곳엔 신발 촬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 사용은 모두 무료. 후반 작업까지 가능해 온라인 중심의 브랜드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르비뷰 프로그램이라고요. 이제 사진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360도로 또 촬영이 되고 쉽게 촬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여기서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서 이제 온라인에 이제 배너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덕에 이 업체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발의 가치를 좀 담고 또 부산에서 신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나 센터가 정책에 좀 선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신발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국내 유일의 신발 섬유 패션 산업 전시회.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신발 산업과 스마트 콘텐츠와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22개사 바이어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특히 미국, 이탈리아 등 유럽 바이어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해외 신발 바이어분들이 부산을 찾는 이유는 부산이 신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 기업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수출 상담을 통해서 신규적인 판로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트렌드를 담는 패션의 영역은 물론 변하지 않는 예술로서 그 가치를 확대해 가고 있는 신발 산업. 진화하는 산업 속에서 신발 도시 부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올해가 100주년인데 이런 신발 산업이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신발 산업에 관심 있게 계속 다가가 간다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다시 한번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부산 신발 사업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신발 사업이 발전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부산시의 신발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파이팅! 신발 도시 부산, 부산의 점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Some killer queen you are. Now I'm running and I can't stop anywhere I go.